턱구람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다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이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저런 형태의 지붕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 중에서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둥근 지붕이 있고요. 이 유사성은 우연은 아니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면 판테온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판테온은 둥근 지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면, 단면까지도 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직경은 대략 43m. 굉장히 크죠. 그 앞에 보면은 신전이죠. 그리스 신전처럼 페디먼트 지붕을 갖추고 있는 신전이 그 앞에 이 건물의 현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통해 들어가면 이 원형의 거대한 판테온 내부 공간이 열려있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저 건물이 언제 지어지냐면 AD 한 120년, 130년 그 사이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기에 지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조금 넉넉히 잡으면 2000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지금까지 남아있죠. 건축물로 치면 이 판테온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격차를 가지고 있죠. 이 형태를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석굴암의 평면도입니다. 똑같아요, 완전. 석굴암 본전물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도 원형이고요. 들어가는 일종의 현관 같은 역할을 하는 쪽도 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진짜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건물이 연대 차이는 한 600년 정도 납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떻죠? 엄청 멀죠. 너무나 멀죠. 거의 지구의 반대편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들이 DNA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이주영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 판테온을 영향받은 작품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판테온 정도 건물을 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와서 저 정도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그런 건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연결이 됐고 이 건물들이 가설이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경주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티칸 하면 시스테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다. 지금 천지창조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고 벽 중간에 아담의 탄생을 그린 장면입니다. 지금 저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 넘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m 15. 3m요. 이건 또 저희 추정이긴 한데 대략 4 내지 5m. 어머, 어떻게 그렸지? 이게 그림이 전체 거의 폭이 거의 6m 되고요. 높이도 3m에 육박합니다. 일어서게 되면 4에서 한 5m 정도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조각상으로 만든 게 있죠.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참고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백억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난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가 30대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쯤 다시 돌아와서 이 정면에 있는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품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기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 정확히 보셨어요.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년 이 미술계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23,000점이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기증으로 치면 뭐 세계 기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증을 작년 초에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23,000점 중에서 하나의 명작을 꼽아보라면 바로 이 작품을 뽑고자 합니다.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 빛의 마술사라는 그야말로 굉장한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인데요. 그 모네가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수련 연작이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박이다. 수련, 이게 어떤 꽃인 것 같으세요? 연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물 숫자가 아니라 잠자는 숫자예요. 잠자는 연꽃이에요. 밤에는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피는 그런 꽃이고요. 1889년 그 파리 엑스포 때 에펠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에펠탑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 모네는 그때 출품되었던 이 수련이라는 이 꽃에 완전히 매료돼요. 이 소담한 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은은한 향기, 아마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연못을 이 수련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머 진짜. 대박이다. 모네가 거의 생애 마지막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곳이 지베르니 정원인데요. 이 규모는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한 그 부를 입은 것 같지만 조금씩 늙혀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세 사시다가 돈을 조금씩 모으시면서 주변을 한 칸 한 칸 나가다 드디어 이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이용해서 큰 연못을 만들고 여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꽃을 심고 꽃이 변해나가는 순간순간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때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이 대략 한 몇 작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00작품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수백 작품 정도 되나요? 수백 작품. 지금 알려진 게 한 250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한 100번 그리라고 하면은 약간 좀 힘들어할 텐데 수련에 대한 애정이 찐이었던 거죠. 정말 끊임없이 그렸고 그가 아마 1890년대부터 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그림을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수련과 함께한 그런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네의 수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수련뿐만이 아니라 모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조금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요.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모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네와 모네, 인상주의의 최고의 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사람이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 영어로 써놓으면 더 비슷해요.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상주의 연구자나 미술사학자들이 다 혼동스러워하고요. 심지어는 당시 사람도 헷갈려 했고요. 더한 거는 둘도 헷갈려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혼돈스럽죠. 잠깐 그러면 우리 마네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올랭피아인데 이 올림피아는 그 당시 그 소위 매춘부들이 가장 많이 쓰던 예명 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부터 이 작가는 의도를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성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누워있는 여인의 그 모습, 특히 목에 감싸고 있는 저런 그런 장식성 이런 것들이 다 저속한 느낌을 고의적으로 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누드화가 많이 그려졌지만 이 누드는 사람들이 절대 신적이거나 위험 있는 그런 누드가 아니라 굉장히 저속한 그림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보러 전시장에 가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좀 부끄러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거죠. 당시 정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마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화가라고 해갖고 뭐 일단 마네를 이다나 아니면 정말 또 좀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 마네는 자기 스스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린 그 다음에 18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드디어 국전, 살롱전 오프닝 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네가 간 거예요. 작품도 냈겠다. 자기 작품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딱 이 살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박수가 환호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품 가장을 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이번에 또 좋은 작품 냈다고. 그래서 이제 얼떨떨이 마네가 설마 내 작품이? 뭐 이게 반신반의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업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품을 보니까 자기 작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모네가 출품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세부를 보시면 이제 사인을 한번 보세요. 모네지만 이게 조금 작아지면 마네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마네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마네에게 축하한다고 당신 작품 선정됐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때 느꼈을 마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개명해야겠다. 그게 개명밖에 답이 없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자존심의 상처가 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모네가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오해는 풀렸고, 두 사람은 굉장히 또 다시 그 동료가 돼서 인상주의를 끊어가는 일종의 뭐 양대 산맥이 되죠. 그때 그 마네가 그린 그림은 지금은 미술사에 실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이 그림은 그 낙선을 한 거죠. 결국 선정을 되지 못했는데 그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업적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마네는 뭐예요? 미술사 한 부분을 확실히 차지하는 그런 작가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로 막 넘어갈 때 또 개인적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눈을 혹사하다 보니까 1908년부터 그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소위 백내장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는 완전히 그 한 1923년 정도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가 이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에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인상파 그림 범위에 있죠. 활달한 붓터치도 있지만 그 대기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만 백내장 질환에 굉장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좀 일종의 뭉그러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한 붉은 빛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안질환, 이 백내장을 앓았을 때 더 큰 그 개인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알리스죠. 알리스가 이때 또 죽게 돼서 그는 뭐 굉장한 또 개인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그가 항상 의지했던 큰아들도 또 1914년 뭐 그때쯤에 이제 사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공포, 그 개인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노화가에게 남은 선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가 아마 자기의 생애 마지막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작을 남깁니다. 이때 또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사랑했던 이 수련 연작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수련 대장식화라는 그 그림인데요. 완전히 그 인간적인 어떤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시 이제 붓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가의 뒷면에 있는 저 수련 연작을 그리겠고 저것을 통해서 진짜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쌓겠다는 그 인형도 다시 화가로 도전하게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가장 뭐 거대한 규모로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앞에 조그마한 부속 건물인데요. 건물 이름은 오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를 보호하던 일종의 온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좋냐면은 그 빛이 천장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모네가 이 그림을 기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연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광을 자연스럽게 또 갖출 수 있는 이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랑주리, 이 온실인데요. 여기를 개조해서 프랑스 정부가 누구에게 모네 수련의 전용관으로 헌정했죠. 이게 그 규모도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초격차입니다. 높이가 2m고요.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는 8개의 주제로 이어졌지만 다 이어붙이면 100m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네가 이 전시된 형태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1926년에 그 생을 마감하고 오랑주리 미술관이 완성된 건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